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제학자 치고는 좀 특이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도 많이 다녀봤고, 그래서 이번에 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찾아뵀던 책은 유아교육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초, 중,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주로. 근데 대학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공교육을 뒤엎자라고 하는 좀 제목 자체가 좀 도발적입니다만은 그렇게 불온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석 달 동안 제대로 못했는데 2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 또 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국가교육위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고 그랬던가 봐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이 교육체제 안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입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디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공교육을 뒤엎자라는 게 도대체 뭘 뒤엎자는 거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뒤엎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에가 현재의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세금으로 교육 예산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 교육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학교별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학교는 그걸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게 공교육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거 뒤엎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뒤엎자는 얘기냐? 자, 정부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 돈을 학교에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라는 거냐? 학부모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학부모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학부모에게 지급을 하라. 그러면 그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교육에만 쓴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해라. 그러면 선택을 받은 학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을 못 받은 학교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공립학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립학교도 그렇게 하라. 정말 이상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돈이 없어지는 시스템.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처럼 군사부 일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미국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존의 이와 같은 공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엉터리니까, 너무나 교사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져요, 거기에.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자요. 학교 가면 잡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 그냥 90%는 학교 가서 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밑에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미 한 30년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는
공교육 시스템을 뒤엎는 거죠.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교에다가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교사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미주알, 고주알 교육 과정에다가 뭐에다가 감사를 받아야 되지, 보고해야 되지. 아무튼 교사들이 지금도 행정 업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거 없애달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서 지시 안 하면 돼요. 네가 알아서 가르치라. 교사가 알아서 가르치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그 부류가 누구냐? 교사들이에요. 요즘에 교육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범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가 돼요. 그런데 교사 한 3, 40년 하면 아마도 세상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 사실이 팩트거든요. 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이제. 이거 안 된다. 교사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알아서 가르치게 하라는 거죠. 다만 그 책임은 누구에 대해서 져야 되느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지라는 거예요. 잘 못 가르치면 학생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교육을 뒤엎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이거는 사교육이에요. 이게 사교육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강의들 정말 많거든요. 이병헌이 나와서 뭐 밀당 PT라고 하는 거를 광고를 하지 않나, 유재석이 나와서 뭐 엘리하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는 학생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보기에 이거는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공교육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교육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교육의 내용은 사교육 시스템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사실은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죠. 수업을 하라는 겁니다. 수업하는 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르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배우고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교사들이 알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들에 대해서 져라,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져라.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 못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교육비는 무상이다. 공교육 받는데 돈 안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교육이죠. 하지만 교육의 내용은 사교육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공교육을 뒤엎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인 거죠. 거기에 앞에 또 하나 제목이 붙어 있죠. 학부모가 나서서. 왜 학부모냐? 교사들은 절대로 이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고통스럽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뭐 잘하나 못하나 그냥 월급이 보장이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아이들한테 간섭 안 하는 게 좋은 교사예요, 요즘엔. 애들 자고 있는데 깨우면요, 덤빕니다. 교사가 뭐 때문에 애들을 깨우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애들이 안 오는데 마치 학원 선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처지가.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학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습득을 하고 그걸 정치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무상이고 학교는 자유고 학생, 부모는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의 공교육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시대에 뒤처져도 너무너무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공채 안 합니다. 정기 공채라고 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경력직 수시 채용이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기 공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갓 졸업한 학생들을 안 뽑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충원하느냐? 대학에서 뭘 배운 거는 아무 필요 없으니 그냥 현장에서 뭔가를 익힌 사람이 훨씬 더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직 위주로 뽑게 되는 겁니다. 경력직 위주로 뽑는다는 거는 정기 공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할 때 또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렇게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거기서 배우고 갓 나오는 아이들은 너희들은 필요 없어 굳이 라는 정도까지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대학을 공교육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럽니다.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거는 이 플래카드 한번 보세요. 인강보다 비싸고 인강보다 못한 대학이에요. 인강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데들이 많죠. 요즘 1:1 온택트 뭐 그래서 밀당 PT 이병헌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만 유재석도 나와서 광고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여기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데는 다 1:1 티칭이에요. 학생 맞춤형 티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시작하면 학생에 대한 진단이 시작되죠. 네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너의 약점이 뭐고 너의 강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데들은. 그런데 일반 학교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도 교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뱉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바꾸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내가 대학에다 등록금을 왜 내야 되는데, 물론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수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등록금을 내야 되지.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내서 내가 좋은 게 뭔데? 당신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는 오케이.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그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돈을 내는 그 학생들에게 도대체 이 사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무엇을 거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체득시켜 주는가? 사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뒤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중에 아주 당장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컴퓨터, AI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수요가 그렇게 사회에서 많아졌으면 대학의 전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학생
전공 규모와 스탠포드와 서울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스탠포드는 2008년에 141명이었어요. 그게 2018년이 되니까 730명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08년에 55명, 2018년에 55명, 2020년에 70명. 그래도 많이 늘긴 늘었어요. 55명에서 70명이면 정말 많이 늘은 겁니다, 이게. 학교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자, 왜 저렇게 못 바꾸는가? 교수들이 이런 상황을 몰라서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반도체 전공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 그 반도체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면 정말 취업하기도 좋고 부자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전공을 못 늘려요. 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거든요.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원이 꽉 묶여 있어요. 동결. 그러니까 컴퓨터 정원을 늘리려면요, 다른 걸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될 거 많지요. 예를 들어서 불어과, 또 뭐 도곡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데들이. 하지만 못 줄여요. 왜? 그 사람은 다 밥줄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태가 이런 겁니다. 사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원 동결한 거 풀어야 되잖아요. 정원 동결한 거 풀라 그러면요, 시장, 도지사, 지방대학 총장들 다들 나서서 야단 법석이 나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러면 지방대학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대학이 힘든데. 아니, 지방대학 밥벌이가 중요합니까? 학생들의 미래가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 반도체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글쎄, 늘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수많은 우리나라 지방 사람들의 그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들 자체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대학은 그래도 그렇게 자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교육방송에서 교실 붕괴라고 하는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거기서 조사해서 촬영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지 않는 학생 수업 시간에 10 내지 20%라고 나왔어요. 80에서 90%는 자요. 선생님들이 안 깨워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는 애들이 있었지만 자다가 매 맞잖아요. 이제는 교사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왜? 애들이 덤비니까. 학원에서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학원에서 애들이 잔다? 교사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둬요. 제가 경제학을 했으니 이제 돈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돈 하나도 쓰면 안 됩니다. 애들 잠자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난센스잖아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 재우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 참 정말 교육부가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예산을 밝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교육 예산을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안 밝힙니다. 언제 밝히느냐? OECD에서 내놓으라 그럴 때 밝혀요. 그 OECD 자료예요, 이게 지금. OECD 자료에, 자, 2018년 그 이후에는 없어요, 또 이게. 2018년에 고등학교 1인당 16,000달러예요. 연간. 그런데 지금 1달러에 1,3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이 달러는 PPP 달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명목 환율은 아니에요. 그게 900원 조금 넘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나. 구매력 환율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따져보면요, 이게 1,400만 원입니다. 어쨌든. 2018년에 고등학생 1인당 1년에 1,400만 원을 써요. 공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0만 원을 등록금을 내면요, 이거는 귀족 학교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립학교가
또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1인당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게 충남 삼성고등학교 같은데 뭐 그런 데입니다. 귀족 학교죠, 당연히. 그런데 공립학교가 바로 귀족인 거예요. 그 돈을 쓰면서도 애들은 다 자요. 이게 공교육의 현실인 겁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들은 달라요. 거기는 애들이 안 자요. 교사가 재우질 않아요. 왜? 자기 돈 내거든. 애들이 자면 안 오거든요, 거기는. 이런 데는 학군제로 배정되는 데들이에요. 자립형 사립고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자는 학교라면 당연히 그 학교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재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1인당 한 100만 원씩 한 달에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죠. 왜? 나라에서 돈을 안 주고 거기는 부모가 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많이 쓴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잡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수능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수능입니다. 자, 수능 문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국어 영역에 그래서 제가 한 문제를 뽑아봤어요.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예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다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똑같아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해서 1, 2, 3, 4, 5 5개 중에 찍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찍는 공부를 하죠. 저 때도 기억이 나요. 자, 1, 2, 3, 4 나올 중에는 그 중에 제일 긴 거를 써라. 뭐 특별하게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찍어라. 뭐 이런 거죠. 지금이라고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사지선다형인데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바뀐 거 이외에는 없어요. 자, 저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논술을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왜? 채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공정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로 왔어요. 애들 다 망한 거죠. 애들 다 망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은 아무 소리가 없죠. 왜? 논술보다는 낫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망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오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부모도 정작 이 문제를 보여주고 이게 너희 아이한테 당신 아이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어보면 아무 답을 못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뒤집자, 그거를. 통째로 다 뒤집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75학번입니다만은 75학번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워도 괜찮았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의 출발 장면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포항제철 착공식이에요. 포항제철. 이거는 현대조선. 전부 우리나라의 브레이크스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성공한 것들의 첫 발을 디디는 장면들인 거죠. 이거는 제철이고, 이거는 조선. 이거는 반도체. 자, 다 군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군대 문화로 성공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 이거다.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군말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일단 지시를 받으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다 군인 방식인 거거든요. 또 뭐 이거는 여학생들도 그랬어요. 여학생들 교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은 다 어른이지만 저도 아이일 때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커온 과정을 보면 일종의 군대 병영 생활을 했던 겁니다. 병영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기가 막히게 그 사회에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답이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 답은 누가 줬느냐? 일본이 줬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먼저 이런 걸 해서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 우리는 뭐 했느냐? 그들이 성공한 걸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죠. 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값싸게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빨리 시장에 내다가 팔면 그게 바로 성공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성공이었던 거고 그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이었고 저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안 돼요. 일본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바꾸질 못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앞으로 못 가요.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요. 그 우리가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거를.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못 가요, 이제. 왜? 이렇게 누가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분명한 답을 알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